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바탕 영회 모의고사입니다. 영회. 영회 모의고사가 뭐냐,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선생님 물었어요. 바탕 측에 요 영회 모의고사의 지문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 요게 새로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관연도에 있던 바탕 문제들을 다시 조합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2025학년도 수능과 가장 유사했던 혹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지문들,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우리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2025학년도 수능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수능과 가장 유사한 바탕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번 경험해 본다라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재고 풀면 여러분 뭐 다 풀었을 텐데 쌤 생각엔 시간 좀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N수생은 모르겠지만 예비 고3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새로운 고3 학생이라면 아마 시간 재고 80분 동안 요걸 다 푼다라는 게 상당히 좀 버거웠을 겁니다. 지금은 안 푼 학생이 있다면요, 시간 재지 말고 차분하게 풀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느냐, 웬만하면 한 바탕 모의고사 한 5회 정도까지는요, 초시계를 켜고 서랍 안에 넣으시고요, 보지 말고 혹은 가방 안에 넣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몰입해서 풀고 나서 시간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 5분 오버 됐구나, 10분 오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시계를 보면서 막 급하게 날림으로 읽으면서 풀어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영예니까 선생님이 보통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강의하면요, 해설 강의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주로 틀렸던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강의고 아직 현장이 개설되지도 않았고 영예 모의고사니까요, 조금 차분하게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강으로 구성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독서, 두 번째 시간에는 문학, 세 번째 시간에는 선택 과목, 이렇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독서는요, 독서는 제일 처음에 독서론 지문은 여러분들 풀어봐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문 지문에서 8번 문제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법 지문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시간 걸려서 읽어낼 수 있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17번 기술 지문, 요 지문도 강화학습에 관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1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기술 지문은 읽고 문제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법 지문도 간단하게 지문을 읽고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를 선지를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인문 지문은 8번과 관련된 지문만 보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게 구성할 테니까 그 16번 문제 말이죠. 16번 문제에 선생님의 수강생들이 이 문제 모의고사 있었을 때 정답률이 36%였어요. 36%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3점짜리인데. 쌤이 이때 고민을 했어요. 왜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야 될까? 일단 선생님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술 지문은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 개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읽어서 대강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면 결국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정책이라고 해야 돼요. 요 칸, 요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상태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뭐고 정책이 뭐고 보상의 기대값은 어떤 개념이며 평균 보상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을 지문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대강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만 문제가 기술 지문에서는 쉽게 풀려요. 그걸 이 지문에서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국어 공부방법은요. 자봐. 네가 16번 문제를 틀렸어. 선생님이 지문 설명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네가 여기서 멈추는 거야. 멈춰놓고 자, 나 16번 틀렸으니까 왜 틀렸는지 설명해줘가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16번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풀리면요. 그때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수업은 왜 듣나요? 네가 그렇게 사고한 것이 맞느냐? 혹은 선생님 금방 얘기했잖아. 개념을 이런 지문에서는 개념을 중시하며 읽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사고한 게 정말 맞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은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문단을 딱 읽으면 왜 첫 번째 문단 주로 이제 강화학습이란 여러분 처음 들어본 개념이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딱딱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딱딱하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충분히 이해되지만요. 100% 이해가 안 돼요. 쌤도 첫 번째 문단 읽고 강화학습에 대해서 100% 납득 못 해요. 뒤에 이제 예시들을 읽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설명할 때는 말이야. 좀 녹여서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녹이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강화학습은 기계가 자신을 대신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계가 자기를 대신하는 주체를 특정 환경 속에 세팅해요. 특정 환경 속에 설정해서 그 속에서 보상을 극대화한다. 보상을 극대화한다는 건 이 맥락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어쨌든 밑에 읽어봐야 알래. 어쨌든 이 주체가 기계가 자기를 대신하는 주체를 환경 속에 설정해서 보상을 극대화하는 행위 체계를 세워나가는 방식의 기계학습. 요걸 강화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당연히 그 다음 문단에서 구체화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구체화될 때도 우린 강화학습의 정의를 머릿속에 담으면서 읽어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화학습이 뭐였지? 기계가 자기를 대신하는 주체를 어떤 환경 속에 설정해놓고 보상이 극대화되는 행위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놓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은요. 하나의 샘플을 준 거죠. 두 번째 문단을 봅시다. 그림 1은 강화학습의 기본적 형태에 해당하는 임의의 환경으로 자, 어떤 환경을 지금 그려놨어요. 그죠? 임의의 환경으로 각 격자의 각 칸은 주체가 자리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요 칸 하나하나는 주체가 기계를 대신한 주체가 자리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랬어요. 상태는 그럼 칸 하나하나는 상태예요. 상태. 됐죠? 주체는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1번과 16번은 시행의 종료 지점이다. 그림 2는 그림 1에서 주체가 이동한 임의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환경에서 주체는 임의의 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상하 좌우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방향을 선택하여 한 칸씩 이동했죠. 이때 종료 지점이 아닌 칸으로 이동한 마이너스 1의 보상. 보상이 이런 거군요. 종료 지점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5의 보상이 따른다. 보상.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이동을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함. 그러니까 자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과정을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체가 이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행은 딱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시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종착 지점이니까요. 이런 시행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시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행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시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다양한 시행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네, 그걸 시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림 2에서 시행의 주체가 얻은 보상의 총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6번, 1번. 마이너스 1이라고 세봤을 거야.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강화학습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체가 그 환경에서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위 체계를 세워나간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위치에서 이미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해서 보상을 극대화한다는 건 그럼 봐. 딴 데로 가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가면 플러스 5니까 딴 데로 가장 덜 가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럼 뭐니? 이 환경 속에서의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라는 걸 네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아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 그러면 강화학습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숏컷 맞죠? 예, 그 길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구나? 강화학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강화학습에서 기계는 각 상태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시행에서 얻게 되는 보상의 총합들의 평균, 즉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숏컷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계는 뭐 한다? 여기에서의 다양한 시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시행에서 나오는 보상의 총합들의 평균, 그걸 보상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다양한 시행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봐. 여기가 상태야. 그럼 봐. 이런 시행, 이런 시행, 이런 시행, 이런 시행, 이런 시행, 이런 시행, 다양한 시행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시행 모두의 총합의 평균. 이게 바로 보상의 기대값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짐작해 보세요. 아마도 이 최종 종료 지점 근처에 있는 상태의 보상의 기대값이 좀 더 높다라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양쪽의 종료 지점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보상의 기대값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상의 기대값을 구한다. 기계가. 됐죠? 계속 읽어봅시다. 이때 각 상태가 시작 상태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상태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상태가 되려면 그 상태에서 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이전 행위가 없음이 전제된다. 그렇죠.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없어야 돼요. 그냥 여기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야. 이전 행위는 영향을 안 줬다는 게 전제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를 위해 강화학습의 환경에서는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이 작용되는데 MDP는 특정 시점에서 행위가 그 이전의 행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 해당 시점의 특정 확률값을 계산하는 수학적 모델. 어쨌든 그럼 MDP를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겠네. 그죠? 네, 그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MDP를 적용하여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됐어요.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되겠죠. 산출되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를 통해 각 상태에서 주체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행위 양상이 설정되는데 이러한 행위 양상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한다. 행위 양상을 정책이라고 한다고요. 자, 행위 양상을 정책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상의 기대값이 5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5고요. 여긴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보고 여기는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1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숏컷이 아니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야. 잘 읽어봅시다. 다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를 통해 각 상태에서 주체가 선택한 것이 유리한 행위 양상이 설정되는데 이러한 행위 양상을 정책이라고 한다. 그럼 이 상태에서의 정책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결국 정책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보상의 기대값이 큰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쇼컷이 나오죠. 납득되죠? 계속 읽어봅시다. 가령은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 보세요. 강화학습 과정에서 기계는 설정된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거. 그죠? 하나의 길, 뭐 좀 더 나은 길,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 나가겠죠.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정책 반복이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자,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최초로 주어진 환경의 모든 상태의 보상의 기대값을 제로로 세팅해요. 상정해요. 이게 잠깐만 넘겨볼까요? 16번 보기의 제일 윗칸입니다. 그죠? 최초로 보상의 기대값을 전부 다 제로로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설정해 놓고 다시 읽어봅시다. 각 상태마다 주체가 모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한다. 오른쪽에 보세요. 첫 번째 칸 오른쪽은 그럼 각 상태마다 모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6번의 보기에 왼쪽 숫자는 그 상태의 보상의 기대값을, 오른쪽은 그 상태에서의 정책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그걸 일단 네가 판단했어야 돼. 계속 읽어보자. 그리고 설정된 정책에 따라 각 상태별로 보상의 기대값을 산출한다. 자, 다시요. 설정된 정책에 따라 각 상태별로 보상의 기대값을 산출해 봅니다. 그죠? 설정된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보상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출된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 각 상태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정책이 다시 설정되면, 그럼 보상의 기대값이 나왔죠? 정책에 따라서 보상의 기대값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그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정책이 또 설정돼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야 쇼컷을 찾아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자, 그 t의 n-1의 칸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미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n-1의 칸이 5, 3, 1, 5, 3, 1, 3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3, 1, 3, 5, 1, 3, 5, 0. 자, 그러면 요게 보상의 기대값이에요. 맞죠? 이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서 정책이 또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절대 갈 수 없어요. 낮은 쪽이니까. 이쪽은 이쪽. 이건 양사방으로 다 정책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식의 보상의 기대값이 새롭게 이게 정책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책에 따라서 또 시행에 따른 보상의 기대값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지문에 나온 것처럼 정책 반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까지 납득되세요? 네, 계속 읽어봅시다.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되었을 때 이 값들의 전체 평균을 평균봉상이요. 자,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되었죠. 이 전체의 평균을 평균보상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평균보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책이 개선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있겠나? 응? 자, 정책 반복 과정에서 평균 보상이 증가하면 전체 정책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반복은 각 상태의 정책이 모두 이전과 같은 양상으로 설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건 정책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반복해야 된다. 그래야 가장 적절한 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16번 문제 바로 보자고. 1번, 2번 선지는 네가 지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선지를 지금 한번 고쳐볼래요. 자, 봐. 정책에 따라서 보상의 기대값이 계산되고 그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서 정책이 또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따라서 또 보상의 기대값이 만들어지고
그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 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쌤 말 됐죠? 그런 바 3번 선지에 t는 n-2에서 설정된 각 상태의 정책에 따라서 t는 n-1에서의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에서의 정책에 따라서 n-1에서의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되고 그럼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서 또 뭐니? 정책이 산출되고 정책에 따라서 또 새로운 보상의 기대값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 t는 n-2에서라면 t는 n-1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같은 이면 안 되는 거지. 쌤말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선지 어때요? 평균 보상의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 값이 높아지면 평균 보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t는 n-1하고 t는 n에서 평균 보상은 올라갔죠. 그러면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n-2보단 n-1이 평균 보상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전체 정책에 비해 개선되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자, 5번 선지. 자, 그렇죠. 정책은 똑같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니까 16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올 수능의 기술 지문처럼 그렇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잘 풀 수 있는가 그런 훈련을 자꾸 반복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됐어요? 17번 문제 2번에 자리하다. 자, B를 보세요. B는 뭐니? 주체가 자리할 수 있는, 주체가 위치할 수 있는 이번에도 이곳에 자리하던 건물은, 이곳에 위치하던 건물은, 이곳의 공간을 차지하던 건물은 이런 얘기니까 2번이 맞는데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3번 선지가 C에서 지문에선 뭐라고 하냐면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 밖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3번에 이제는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이때의 벗어나다는 것은 풀리다, 놓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는 이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의 벗어나다는 건 맡은 일에서 놓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벗어나다니까 실제로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3번 선지는 다시 한번 C를 봐.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 테두리 안에 있다. 밖으로 테두리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벗어나다. 환경을 벗어나다. 그지? 근데 3번 선지는 일과에서 벗어나다. 일과란 테두리 안에서 밖으로 가다라기보다는 일과에서부터 놓인다.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다. 이런 의미니까 같은 의미라고 읽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3번이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2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은 완벽하게 뭐예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14번에 선지 하나 보시죠. 14번에 3번 선지 봅시다. 3번 선지. 강화학습에서 정책의 개선은 강화학습에서 정책의 개선은 한 번의 시행에서 주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이 증가하는 과정이다. 강화학습에서 14번에 3번 선지요. 정책의 개선은 뭐예요? 평균 보상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주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이 증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평균 보상이 증가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책 반복 과정에서 평균 보상이 증가하는 과정을 증가해야만 정책의 개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선지에 한 번의 시행에서 주체가 얻을 수 있는 보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서 왜 4번이 답인지는 봅시다. 그림 1에서 1에 대한 강화학습이 진행되면 한 번의 시행에서 주체가 방향을 선택한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000일 때는 제일 처음에 한 번의 시행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게 네 방향이 모두가 다 되겠지만 강화학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제 하나의 길로 선택하는 길이 이쪽은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은 무조건 이쪽으로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선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위아래는 이제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화학습이 진행되면 한 번의 시행에서 주체가 방향을 선택한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돌려 말하면 뺑뺑 돌아가지 않는다. 그죠? 그런 맥락이니까 15번의 답 4번이라는 거 어쨌든 선생님은 첫 두 문단을 집중적으로 좀 읽어볼게요. 일일이 세 번째, 네 번째 문단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첫 두 문단을 읽고 10번에 3번 선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봅시다. 집중하시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죠. 명예훼손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떠벌렸다 이 말이야. SNS에 올리거나 뭐 사람들 앞에 소문내거나 했던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의 범죄이다. 자, 이때 그 내용이 허위야.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사람에 관한 사실이 아니야. 허위야. 잘못된 걸 막 다른 사람에게 알렸네. 혹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떠벌렸어. 이건 진짜 나쁜 놈. 그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뭐니 떠벌렸단 말이야. 이러면 형벌이 가중된다. 그렇죠. 이건 진짜 가중처벌해야겠네요. 납득되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정보를 딱딱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범죄가 되려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자, 명예훼손죄의 범죄 구성 요건은 뭐냐?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음을 구성 요건해요. 명예훼손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공연성, 공공연하게 이런 말 들어봤죠? 공연성을 구성 요건을 하는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드러낸 경우라도 상대가 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인정된다. 이게 특별한 경우라는 거 여러분 납득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SNS에 막 뿌렸어요. 이건 공연성 인정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야, 너만 알아?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SNS에 뿌릴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한 명한테 알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공연성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이 원칙이므로 기본적으로 무죄다라고 전제하는 게 원칙이므로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었음은 재판을 청구한 검사가 입증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을 갖추었어요. 라는 걸 입증하는 건 검사다 이 말이야. 괜찮나요? 오케이? 정보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서 좀 제일 처음 읽을 땐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호흡을 유지하면서 좀 정확하게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좀 길긴 한데 읽어봅시다. 특정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었죠.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정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위법하다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이 범죄라는 뜻입니다.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정. 그러니까 근데 이건 위법하다 보기에 보기 어려워라는 그런 사정. 그런 사정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정이 뭐냐?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정이 뭐냐? 자, 정당방위. 그렇지. 그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징역 몇 년 이렇다. 그럼 뭐니? 살해하다는 건 위에 나온 것처럼 범죄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위법성이 배제되는 정당방위였어라고 하면 이건 뭐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방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허락했어 이런 거겠죠. 피해자의 승낙 등은 위법성이 배제되는 일반적인 사정입니다. 위법성이 배제되는 일반적인 사정이에요. 일반적인 사정.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거야.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는 또 하나 있어. 그 내용이 사실이야, 사실. 거짓이 아니야. 그리고 공익에 관한 것이. 공익에 관한 거라면 공익을 위해서 내가 알렸어. 걔가 그렇다는 걸 내가 공익을 위해서 알렸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지. 공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히 위법성이 배제된다. 그럼 이제 재판장에서 요게 관건이겠네요. 그죠? 예. 알린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예, 요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입증되면 위법한 행위로 추정돼요. 일단 위에서 공연성이 입증되면 일단은 위법하다라는 게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이 입증해야 돼요. 아니 나는 이런 거였어. 난 이런 거였어. 라는 건 피고인이 입증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형법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가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근데 위에서 명예훼손죄가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아까 11번 문제 틀린 학생들은 이때 가에 있는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떠올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뭐였죠? 그 내용이 뭐야? 거짓이야. 혹은 심지어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떠벌리고 다녔어. 라는 게 가중처벌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봐.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뭐가 되면 돼요? 거짓인데 자기가 거짓인 줄을 몰랐다는 게 인정되면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지금 몇 번 문제예요? 11번에 4번이 답인 얘기입니다. 계속. 이에 우리 법원은 허위를 사실로 믿고 저지른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라는 게 입증되면 이건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위에 거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겠죠? 자, 나아가 우리 법원은 만약 허위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될 뿐 아니라, 그죠? 이건 사실이라고 믿었어. 그지? 아까 요거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서 뭐가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면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법원의 경우 허위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돼. 그러니까 거짓인데 실제로 사실로 믿을 만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입증되고 그 내용을 드러낸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입증되면 그러면 해당 행위는 위법성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이거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다 이 말이야. 거짓이라도 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입증되고 그게 공익이라면 이건 위법성을 배제되는 특별한 경우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10번의 5번 선지는 납득할 수 있겠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입증되면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추정된다. 추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에 배제된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고인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3번 선지 봅시다.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어요.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허위임을 알았으면 위법성이 배제되는 일반적인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가요. 두 가지예요. 요것과 요거였어요. 위법성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사정으로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혹은 피해자의 승낙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정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읽었으면 10번 문제 답이 3번이다 라는 걸 납득할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 선지에 갑이 보기는 읽는 거 생략할게요. 여러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으니까. 갑이 병의 말을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실제로 거짓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요. 그 말을 여러 사람에게 알린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면 그럼 이건 위법성이 배제되는 상황에 적용되어서 이건 잘못이 없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로 끝나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처벌을 받겠군이 아니라 5번 선지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군. 그죠? 예,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보는군 이라고 바꿔야 되니까 13번 문제의 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를 간단하게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 글을 보시죠. 대한제국 시기의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박은식은, 자, 박은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박은식은 서양의 발전에 과학기술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며 조선이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과학기술을 일찍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세의 침탈에 민족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럼 박은식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에 그는 조선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시기니까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시급히 받아들여 민족 자강의 토대를 닦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뒤에 이를 위해서는 유학의 전통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유지돼야 된다? 유학의 전통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죠. 자, 유학의 전통. 왜? 어떤 유학의 전통? 이런 얘기죠. 자, 그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가치를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민족 주체성은 유학의 전통을 지킬 때만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가치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족 주체성. 그러니까 박은식은 이걸 걱정한 거겠죠. 무분별한 수용. 이런 걸 걱정한 거겠죠. 그래서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학의 전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두 번째 문단은 성리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의 전통의 후보로 1번 뭐가 있었다? 성리학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은 두 번째 문단에 나온 이러저러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죠? 지문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양명학이죠. 양명학이 필요하다. 양명학이라는 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된다. 요게 박은식의 주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이에 박은식은 양지를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대중들에게 민족적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끔 하는데 적합한 유학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양지가 뭔데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양지가 뭔데요? 자, 양명학에 따르면 양지는 만물에 내재하는 우주의 이치가 담긴 본체로서, 만물의 이치, 만물이 내재한 이치가 담긴 본체로서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네 마음에도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양지라는 게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선천적 본성이래요. 만물에 내재하는 우주의 이치가 담긴 본체로서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럼 우주의 이치가 다 담겨 있는 거야. 맞죠? 자, 인간은 양지를 바탕으로 외부 사물의 현상적 모습을 오랜 시간 궁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물치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오랫동안 보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물의 이치가 어디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핌으로써 만물에 내재한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물의 작용 원리와 도덕적 선악을 곧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박응식은
양명학이 성리학보다 학문의 방법이 간단하여 대중에게 보급되기 용이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너무 복잡해. 일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학문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복잡해. 근데 쉽게 대중에게 적용될 수 있어. 다 마음을 관찰해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서 박은식은 유학 전통으로 양명학이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또한 그는 서양의 근대 과학은 관념적 이론을 추종하지 않고 사물의 작용을 직접 시험하고 증명함으로써 실용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그러니까 어떤 관념에서 탈피해서 진짜 실험하고 증명하고 해서 실용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양지를 통해 사물의 작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양명학은 과학기술을 탐구하는 토대가 되는 주체적인 자세에 부합한다. 양명학은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는 주체적인 자세에 부합한다. 양명학은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는 주체적인 자세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8번에 디귿. 보기에 디귿이요. 선진기술을 수용하려면, 역사학자들의 한 견해입니다. 선진기술을 수용하려면 그것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함께 수용해야 되며, 특정 기술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이론은 일정한 연구 방식 없이는 증명될 수 없으므로 선진과학을 수용하려면 그 학문적 방법론을 함께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진과학을 수용하려면 그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방법론을 동시에 수용해야 된다. 이것만 수용할 게 아니라 이 방법론을 동시에 수용해야 된다. 이게 디귿의 입장입니다.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번 선지를 봅시다. 4번 선지를. 근데 잘 보세요. 박은식은 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죠? 아니,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유학적 전통, 이걸 가지고 저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4번 선지를 봅시다.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박은식의 주장은까지는 맞아요. 주장은 그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정당성을 가진다. 그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 요거잖아요. 이 학문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뒷받침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러면 이것만 딱 떼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이 박은식의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겠군. 디귿의 관점을 따르면. 디귿의 관점을 따르면 이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박은식의 주장은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은식, 디귿의 입장에서는 박은식의 주장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것도 함께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너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4번 선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까지 됐죠? 근데 5번 선지 보세요.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선천적 능력으로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학, 요게 바로 뭐예요? 양명학이죠. 양명학, 요거요. 그죠? 선천적 능력으로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학이 서양 문물 수용에 적합하다는 박은식의 생각은까지는 맞죠. 이것은 과학적 이론의 입증에는 학문적 방법론이 필요함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출제자의 생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이론의 입증에는 학문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려했어. 근데 그 학문적 방법론을 뭐로 삼자는 거야? 양명학으로 삼자는 거야. 박은식의 주장은 과학 이론의 학문적 방법론을 양명학으로 삼자라는 거니까 학문적 방법론이 필요함을 고려하지 못한 건 아닌 거지. 고려는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걸로 삼는 게 아니라 양명학으로 삼자라고 했으니까 고려하지 못한 것이겠군이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서 8번 문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